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꿀팁들 가득 주실까요? 네, 여전히 뭐 계속적으로 실전에 적용해 봐야죠. 그래서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자고요. 이건 오늘 날짜 경제지는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간 계속 경제지 짚어보다가 미리 조금 잡아놨던 거예요.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나자가 영국도 뚫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입니다. 요거의 종주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영국이에요. 렉나자가 이제 그걸 하면 결국은 마일스톤이라는 걸 봤는데, 마일스톤이 뭐냐면 단계적 기술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뚫고 들어가면 단계적으로 기술료를 받는 거죠. 또 그 판매량이 늘어나면 개런티를 또 받겠죠. 그게 지금 유한양행의 어떤 이익으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건데 영국을 뚫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유럽, 그죠? 심지어는 이 비소세포 폐암 서양인들보다는 동양인이 더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본과 중국, 요거까지 렉나자를 쓸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이게 가장 까다로운 영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는 오히려 쉬워요. 그러면 자, 이 일본하고 중국을 뚫는 순간 뭐를 받는다고? 마일스톤, 단계적 기술료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실적과 직결되는 거죠. 저번에도 이 유한양행을 설명할 때 저나 저에게는 열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 열척의 배, 아직까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만 원 기준점을 말씀드렸어요. 12만 원 밑으로 떨어져 주면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자, 지금부터는 12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올라오면 매도하고 또 떨어져 주면 매수하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지금 매수하면 쭉 끌고 가야 돼요. 제가 3월 20일이 지나면 랠리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 20일 이후부터는 랠리의 기준점이 보인다. 즉 불확실성 해소가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3월 20일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죠? 3월 20일 이전에 매수한 거는 들고 가야 되는. 그 지금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뿐만이 아니에요. 이 기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야, 유한양행 곧 간다. 유한양행 곧 갈 수밖에 없다. 실적 좋아진다. 신문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은 이 기대감이 당연히 서야 되는 자리대예요. 자, 보세요. 제가 12만 원 기준점 말씀드렸죠. 자, 차트 보세요. 요게 12만 원대예요. 12만 원대. 요 바닥권 영역이야. 지금 딱 보면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작년 1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딱 보면 박스권이야. 여기서 움직였어. 왜?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다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다시 올라왔다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요거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여기서부터는 뭐 해야 된다고? 지금 12만 원대 이 부근의 아래는 무조건 매수해서 이제는 모아서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중장기로 가야 돼요. 중기 이상으로 가야 돼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이제는 분할 매수하고 바이 앤 밸런싱이 아니에요. 바이 앤 홀드 들고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의 시장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팔 때 제대로 팔게 되고 살 때 제대로 사게 돼요. 이걸 모르면 박스권이라고 얘기해줘도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이게 살 때인지 팔 때인지도 몰라. 그때 정확하게 12만 원 기준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도 봐봐. 12만 원대 밑으로만 떨어지면 계속 어김없이 13만 원대 이상, 13만 원대까지 올라와. 그러다가 다시 빠져. 12만 원대를 계속 터치하고 또 올라오고 터치하고 올라오고. 그 내가 박스권이라 했던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을 이렇게 읽어 들어가면서 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요. 아시겠죠? 자, 다음 거 바로 볼게요. 자, 이것도 경제지입니다. 영국 리콜 사태 후에 오리온 꼬북칩 화제다. 자, 맛있죠? 꼬북칩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꼬북칩의 어떤 리콜 사태가 오히려 판매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으로 인해서 꼬북칩의 열기가 엄청 영국에서 뜨거워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리온은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고 얘기했죠. 바로 리가켄 바이오의 지분 가치가 아직 제대로 반영받지 못했다. 이것도 다 박스권이야. 12월 달부터 봐봐. 밑에서부터 계속 박스권이야. 여기 갔다가 또 빠졌다가 여기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게 지금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지금 3월 달 또 이 근처까지 왔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까지 안 빠져요.
왜 안 빠진다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져 가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이게 박스권이라고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 여기서 팔았다. 여기서 다시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은 들고 가야 되는 시기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중기 종목이죠. 중기 이상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 관점을 보면 지금은 신규 매수 자리대이기도 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오리온은 최근에 안 빠지고 올랐는데 최근에 안 빠지지. K푸드 열풍이 지금 불고 있죠. 꼬북칩, 초코파이. 거기다가 리가켄 바이오의 지분 가치 이익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걸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기 이상으로 봐야 된다. 3월 20일 이후부터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전체적인 시장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 즉 큰 숲이 좋아야 나무가 튼튼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매도의 시기가 아니라 매수의 시기고 보유의 시기다. 이렇게 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정기선과 빌 게이츠가 손잡고, 정기선 요분은 정몽준 회장의 아들이죠. 자, 이분이 지금 빌 게이츠하고 지금 악수를 하고 있어요. 차세대 SMR. 빌 게이츠는 지금 차세대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스몰 모듈러 리액터, 소형 원전에 대한 상업화를 완전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빌 게이츠는. 그래서 이 지금 HD 현대 여기하고 SMR을 상용화하는데 손잡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공시가 하나 나간 게 있어요. 한전산업의 공시인데 한전산업이 HD 현대하고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100억 조금 넘는 계약인데, 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한전산업이 뭐 하는데요? SMR의 표준이 되는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잖아요. 근데 정기선 사장이 빌 게이츠하고 딱 손잡고 SMR 얘기 딱 기사 나오니까 어제 오후에 한전산업하고 계약을 했어. 수주 계약을. 뭘 의미하느냐는 얘기지.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는 얘기지. 제가 한전산업도 계속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12월 달 얘기 드리고 나서 이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 시장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다시 조정이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 이 구간은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야. 근데 거기에 더 확신을 주는 그 확인이 뭐냐? 바로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보면 이제 한전산업이 계속 수주가 이어지겠다. 누구랑? HD 현대랑. 이거를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영역에 놓여져 있는 기사거리가 이거란 얘기야. 그럼 지금은 이건 신규 매수 자리대고 추가 매수 자리대고 보유 자리대고 들고 가야 되는 자리대. 이건 중기 이상이야. 중장기로 가야 된다. 아시겠죠? 자, 하이니켈. 이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공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니켈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 체결. 자, 이 금액이 얼마인데요? 3조 5,184억 3,600만 원입니다. 공급 가액이 3조가 넘어요. 어디 어느 회사인데 수주 공시가 3조가 돼요. 와, 잘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최근 매출액 대비 비해서도 75%나 돼. 이 회사 최근 매출액에 75%나 되는 금액이야. 와, 이거 대박 아니에요? 그다음에 계약 상대는 하이폰이에요. 왜 계약 상대를 얘기 안 해요? 회사와의 관계 하이폰이다. 판매 공급 지역 하이폰이다. 시작일 하이폰이다. 종료일 하이폰이다. 계약금 선급금 유무는 무. 계약금은 아직 안 받았다. 요거는 공시를 했고, 계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또 하이폰이에요. 뭐 이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적어놨죠. 자, 공시 유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유보 사유는 경영상 비밀 유지예요. 이 비밀 유지 계약을 우리가 흔히 NDA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감춰놓는 거지. 비밀 유지 계약 조건. NDA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보죠. 자, 하이니켈에 대한 회사, 우리나라의 회사죠. LNF입니다. LNF의 공시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약 상대방은 어디일까요? 이걸 이제 면밀히 이제 검토해 봤어요. 추리를 해보니 일본의 파나소닉사입니다. 이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얘들 파나소닉이 어디에 대부분 납품해요? 테슬라에 납품해요. 하이니켈은 우리가 양극재에서 90% 이상이 니켈일 때 이걸 하이니켈이라고 합니다. 니켈의 양이 적으면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니켈의 용량을 늘린 것, 니켈의 함유량이 96% 이상 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울트라 니켈 배터리야. 자, 근데
파나소닉에서 울트라 니켈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이니켈도 요구를 하고 울트라 니켈도 요구를 했어요. 울트라 니켈은 어디 쓰여요? 자동차에는 안 쓰여요. 울트라 니켈 배터리는 어디 쓰일까 과연? 테슬라가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죠. 이 로봇에도 2차 전지가 필수적인 거죠. 로봇은 가정용이기 때문에 더 고효율이 필요할 거예요. 더 충전이 빠르게 되고 더 고효율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로봇에다가 뭐 이만한 배터리를 달고 로봇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로봇이 배터리 그냥 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트라 니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트라 니켈은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봇에 쓰일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LNF의 하이니켈은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데 왜 이때까지 중국산 LFP 쓴다고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금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습니까? 앵커님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어요? 트럼프와 잘 그렇죠. 지내고 있죠. 트럼프한테 충성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뭐 하고 있어요?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 앵커님 똑똑해.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세 전쟁하고 있고 그러면서 중국산 원료 쓴 배터리까지 아예 쓰지 마라. 하지 마라. 야, 트럼프가 하지 마. 이랬는데 앨런 머스크가 우리는 그래도 테슬라에는 중국산 저가 배터리 이거 써야 돼. LFP 쓸 거야. 이렇게 되면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어떻게 돼요? 등을 싹 돌리게 되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테슬라 차량을 구입해서 둘이 사진 찍고 뭐 난리가 났죠. 그렇게 친하다. 우리는 아직도 든든한 브로맨스다. 그게 뭐냐? 둘의 관계가 아직 끈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LFP를 못 쓰는 거지. 반사적 이익이 어디로 온다고? 한국산 배터리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구동 모터 3개짜리 모델 X도 그렇고 모델 S도 그렇고 고부가가치 차량에 대해서는 구동 모터 3개짜리를 쓰게 플래드 모델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플래드 모델에 LFP를 쓸 수 있을까? 그 고급차에 1억이 전부 넘어가는 그 고급차에? 아니지. 3원 개 배터리를 쓰겠지. 근데 더 고급화 전략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뭐? 하이니켈 배터리.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전반적인 반사적 이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LNF나 지금 신소재 개발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단결정 배터리 쪽,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가 지금 거의 바닥을 찍었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 이 바닥권 영역에서 이제 반등의 서막이 울리기 시작한 것은 결국은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약간 테슬라가 좀 의심을 받는 건 뭐다? 반 머스크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반 트럼프가 아니고 머스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강해졌다는 거지. 반 테슬라 정서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 요게 이제 하나의 허들이에요. 허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산업의 바닥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반등이 올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단중기적 관점에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시. 단기적인 관점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다 괜찮다. 근데 중기적 관점보다는 저는 단기적 관점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단기로 들어가서 큰 수익 내고 나와야 되는 것들. 반등이 즉 용수철을 꽉 우물에다가 탁 넣으면 팡 튀죠. 너무 많이 꽉 눌러놨어. 그럼 튀는 것도 빠르게 한번 팍 튄다니까. 그게 뭐다? 지금 배터리 산업이에요. 근데 3조 5천억이나 수주는 따냈고 요게 지금 전체적인 낙수 효과, 반사적 이익에 대한 낙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 일단 금량은 좀 뺄게요. 금량은 지금 최근에 관리 종목 지정돼서 이제 조금 빼놓고 보겠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 이게 자금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기관들이 관리 종목 지정이 되면 자금을 안 대줍니다. 여신이 잘 안 나와. 그다음에 이제 관리 종목 되는 순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도 상환 압박을 더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냥 이제 이게 여신이 증액하고 이런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금량의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그걸 빼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두시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현장 탐방 갔다 왔던 얘기예요.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바이오 헬스 디지털 혁신 포럼 창립 총회 및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이날 이제 오신 분들이 권영세 국민의힘, 권성동 국민의힘 그런 분들이 이날 다 왔어.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했거든.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결국은 이제 예산 확보잖아요. 이걸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여기서 이제 내가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겠습니다. AI 기반의 의료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 지금 AI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의료 쪽에서도 AI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AI 분석을 통한 진단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다. 많은 실험 데이터군을 모을 수 있다.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와 데이터를 활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그만큼 오진의 확률이 줄어든다. 중요하죠. 컴퓨터가 판독하고 AI가 결정 내리고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병원의 체계는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기도 하고 그 엑스레이와 MRI 누가 판독해줘요? 의사가 합니다. 지금까지는. 네. 그죠? 근데 지금 이제부터 이 AI가 접목이 되면 누가 판독을 해요? AI가 판독을 합니다. 의사가 판독을 안 해요. 그럼 의사가 판독을 하면 의사 직업이 없어지는 아니죠. 판독은 얘들이 하지만 결정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하겠죠. 근데 판독에 대한 힘을 빌리면 의사가 뭐가 줄어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유혹이 있어요. 오진에 대한 부분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정확도가 높아가니까. 근데 그 오진이 생겼을 때 뭐에 대한 부분이 줄어듭니까? 의료 소송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지금까지는 오진이 생기면 의사가 의료 소송을 당했어요. 근데 AI가 판독을 했어. 누구한테 의료 소송을 해요? 판독을 AI가 했는데. 그래서 결정은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판독에 근거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결국은 이 AI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이 유혹을 갖다가 뿌리칠까? 야, 그래도 뭔 소리야?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할까? 아닐걸요. 의사 선생님들은 면피하는 거 좋아합니다. 뭐 모든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찌됐든 내가 판독하는 게 아니고 의료소송을 줄일 수 있는 쓸데없는 의료소송에 대한 피소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을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도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도입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빅데이터를 지금 구성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게 다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 임상에 대한 결과치를 많이 수집할 수 없는 게 내 개인정보를 누가 본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독재 국가가 수집하기가 훨씬 좋아요. 어디? 중국. 중국이 훨씬 수집하기가 좋아. 그래서 사실 지금 의료 빅데이터 쪽은 중국이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한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 이 빅데이터가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럼에서도 느껴지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먼저 발달해야 된다. 초지능적 구조.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GPU가 선행돼야 되잖아. IT.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 초연결적 SK텔레콤, 네트워크. 초현실적 가상세계, AI 판독. 뭐냐? 루닛, 딥노이드예요. 이거는 지금 AI 판독에 대한 지금 저점까지 다 내려와 있어요. 단중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발로 뛰어서 찾아내는 것들이. 아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꼭 찾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딱 끝!